잊지 않고 녹화를 해야지요. 반갑습니다. 자, 사실은 우리가 그 첫 번째 주에는 오리엔테이션을 했고 두 번째 주에서부터 이제 경제학의 개인 선택을 7가지 원칙 배웠죠. 세 번째 주, 지난 주에 상호작용에 관한 7가지 원칙을 다 배우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4개까지만 했던가요? 거래에는 이득이 있다. 거래 비용이 따른다. 거래에는 갈등이 있을 수도 있다. 사회는 거래 제도를 체계적으로 발전시킨다. 그래서 때로는 그것이 자본주의 자유시장 경제와 공산주의 계획 명령 경제 사이에 이념적인 대립, 심지어 전쟁에까지도 이를 정도로 우리나라는 특히 말입니다. 아직도 분단되어 있고 이럴 정도로 중요한 어떤 그 대립을 낳았습니다. 하여간 그런 얘기까지를 했습니다. 오늘은 나머지 부분을 좀 얘기하고 그렇게 하고 우리의 주제인 국가경제에 관한 7가지 원칙으로 나가야 돼서 조금 서둘러야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내가 여러분들의 책임 교수기도 하니까 뭐 다른 기회는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접할 수 있지만 오늘이 강의를 하는 마지막 날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질문이 있으면 들어놓고 얘기해도 되고 비공개로 채팅창에다 얘기해도 되고 그것이 강의에 대한 것이든 뭐 또는 강의 외에 대한 거거나 또는 이 과목에 대한 것이든 질문을 지금 던져주기 바랍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 화상회의하는 방식을 조금 발전시키면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할까요? 예. 여러분들이 개인 면담 같은 것도 할 수 있겠어요? 대기실을 활용해 가지고 남은 학생들이 꼭 좀 잠깐 기다렸다가 같이 들어오기도 하고 또 일본 개별 면담을 하는 방법도 할 수 있겠어요. 네, 그런 것까지 다 활용하지는 못하고 초보적인 수준에서의 화상 강의만 했습니다만 그래도 나로서는 상당히 뜻깊고 재미있고 즐거운 경험이었습니다. 보람도 있었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들어주고 또 따라와주고 토론에도 응해주고 그래서 정말 고맙습니다. 자, 전부 일부 안 킨 사람도 있지만 비디오를 다들 좀 켜주세요. 이건 정택수 뭡니까? 박지원 군, 김나경 양, 또 뭐 해간 내가 굳이 뭐 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좀 틀어줬으면 좋겠어요. 전부 비디오를 켜주세요. 자, 이쪽 뒤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디오를 장하늘, 유지원, 황지훈 전부 안 켰네요. 황지호, 김성민, 또 이현진, 진하성 자, 비디오를 좀 켜주세요. 자, 뭐 혹시 뭐 기술적인 문제가 있어서 고장 날 수도 있고 그렇긴 하지만 다들 여기 와서 비디오를 좀 켜줬으면 좋겠습니다. 한상혁, 이시연, 유승호, 한다윗 전부 가만히 있어.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비디오가 없는 건가요? 하여간 김소희 이것도 잘 모르겠네요. 좀 켜주기 바랍니다. 문가영, 권세희, 김상민, 김수민, 조성준, 김진아 뭐 하여간 변영주 비디오 시작해 주세요. 오승무도 비디오 시작해 주세요. 자, 여기 와서는 하여간 같이 비디오를 켜고 이렇게 얼굴을 이렇게 같이 보면서 좀 얘기를 하도록 합시다. 자, 예, 나중에 비디오를 시작합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사실은 이런 식으로 가봅시다. 화면 공유를 여기에 여기도 여기도요. 신영은 양도 해봅시다. 자, 이제 뭐를 하느냐면 나는 이걸 해봅시다. 화면 공유를 우선 지난 시간에 안 배웠던 거, 배우지 못한 부분을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시작합시다. 개인 간 상호작용에 관해서 우리는 7가지 원칙을 배우려고 했습니다. 거래는 당사자에게 모두 이득이다. 거래는 비용도 든다. 거래 이득이 갈등을 초래할 수도 있다. 사회는 거래 제도를 체계적으로 발전시킨다. 거래 제도라는 것이 서로 상호작용하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체계적으로라는 말이 좀 느슨한 말이기는 하지만 체계적으로 발전한 거래 제도의 집합을 우리는 경제체제라고 얘기한 겁니다. 공산주의 경제체제, 자본주의 경제체제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 셈이죠. 거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격에 대해서 나갈 차례입니다. 그래서 가격 얘기를 넘어갑시다. 자, 이렇게 쭉쭉쭉쭉쭉 넘어갑니다. 거래는 비용도 든다. 갈등을 초래할 수도 있다. 또 시장 경제에서 점심시세를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이제 5로 넘어가서 사과의 가격은 왜 1,000원일까? 라는 문제로 넘어갑니다. 사과의 가격이 왜 꼭 1,000원이 되었을까? 라는 얘기입니다. 사과 뭐 하여간 부사 중품 하나에 400g짜리 정도 되는 거 뭐 하여간 뭐 그런 정도 10kg에 40개들이 정도를 가지고 40개들은 250g인가 하여간 그렇게 되는 사과를 기준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자, 나는 여기서 균형 얘기부터 먼저 시작하렵니다. 자, 우리가 가격과 같은 변수를 연구할 때 균형을 연구하는 게 더 쉽다는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좀 강조해 두고 싶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물이 든 컵에다 동전을 떨어뜨렸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동전이 움직일 때는 그 위치를 말하기 엄청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물에 동전을 넣었는데 움직이지 않고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짐작을 그때부터 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유진 양 한번 물어봅시다. 물이 든 컵에 동전을 넣었는데 지금 동전이 움직이지 않고 있다는 순간에 동전의 위치에 대해서 뭔가 얘기할 것이 생깁니까 그때? 이유진 양? 움직이지 않으면? 아니요. 자, 그럼 움직인다라는 게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로부터 동전이 물 위에 있겠습니까? 물 중간에 있겠습니까? 컵의 바닥 부분에 있겠습니까? 셋 중 어디일까요? 컵의 바닥 부분이요. 예,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로부터 컵의 바닥에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었잖아요. 움직이지 않는다는 게 힌트가 됐습니다. 그렇죠? 움직이고 있을 때는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움직이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힌트가 주어지면 그게 어디 있겠구나. 많은 경우 그 자리에 동전은 머물러 있을 겁니다. 컵의 제일 밑바닥에. 동전을 여러분들 주머니에 있다라고 하면 동전이 움직이지 않을 때 여러분들은 주머니의 제일 밑에 부분에 있을 것이다 라고 짐작해서 손을 넣어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가격에도 균형이다라는 개념을 갖다 도입하려고 합니다. 균형이다라는 말은 움직임이 없는 상태입니다. 동전의 경우처럼 위로 올라가려는 힘과 아래로 떨어지려는 힘이 서로 잘 맞아떨어져 가지고 어느 쪽으로도 움직이는 경향이 없는 상태를 우리는 균형이라고 합니다. 움직이는 경향이 없는 상태. 그러려고 하면 가격에 움직이는 경향이 없으려고 하면 어떤 조건이 충족돼야 되는가를 간단히 얘기해 봅시다. 가격이 언제 위로 오르는가 내리는가를 생각해 봅시다. 만일에 원하는 만큼 못 산 사람이 있으면 가격이 올라갑니다. 나는 이거 사과 사고 싶은데 1,000원에 못 사겠어? 그러면 사실은 나한테는 저것이 1,000원보다 2배만큼 가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못 사면은 나한테 내가 가격을 올려줄 테니까 나한테 팔아.
라는 힘이 생기겠죠. 그래서 원하는 만큼 못 사는 사람이 생기면 가격이 올라갑니다. 못 판 사람이 있으면 가격이 떨어집니다. 따라서 가격이 올라가지도 내려가지도 않으려면은 원하는 만큼 사람이 사고 팔 수 있게 해줘야 됩니다. 원하는 만큼 사고 팔 수 있게 하려면 원하는 만큼의 양을 수요량이라고 그럽시다. 사고 싶어하는 양을, 팔고 싶어하는 양을 공급량이라고 부릅시다. 그럼 총 수요량과 총 공급량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어야지 원하는 만큼 사고 팔 수 있게 될까요? 이 유진 양 어떻습니까? 수요량 공급량보다 커야 된다, 작아야 된다, 같아야 된다. 모든 사람이 원하는 만큼 사고 팔 수 있으려면 두 가지가 어떻게 해야 된다? 수요량이 커야 된다, 작아야 된다, 같아야 된다. 같거나 작아야 될 것 같아요. 같거나 작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수요량이 공급량보다 작으면 사고 싶어하는 양이 팔고 싶어하는 양보다 작으면 일부 못 판 사람이 생깁니다. 그렇겠죠? 맞습니까? 따라서 같아야 됩니다. 자, 나는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가격이 움직이지 않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려고 그러면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다. 사고 싶어하는 만큼 사고 팔 수 있어야 된다. 그러려고 그러면 필요 조건은 총 수요량과 전체 사고 싶어하는 양과 전체 팔고 싶어하는 양이 같아야 된다. 만약에 이게 같지 않으면 반드시 원하는 만큼 사지 못한 사람 또는 팔지 못한 사람이 생기기 마련이다. 필요 조건입니다. 수요량이 공급량과 같아야 된다는 건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가격이 움직이지 않기 위한 필요 조건이 뭐라고? 필요 조건이 왜 자꾸 이게 움직이죠?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아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아야 된다.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아야지 뭡니까? 같아야만이 원하는 만큼 균형을 해야 된다. 예, 원하는 만큼 사고 팔 수 있게 만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으면서도 일부 원하는 사람, 못 산 사람, 파는 사람, 못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필요 조건입니다. 충분 조건은 아닙니다. 필요 조건입니다. 총 수요량이 총 공급량과 같아야지 비로소 우리는 원하는 만큼 사고 원하는 만큼 팔 수 있게 만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수요량 공급량이라는 이 식을 얘기해 봅시다. 이 식은 수요량은 가격에 의존하고 공급량도 가격에 의존합니다. 어떤 식으로 의존한다는 걸 우리는 배웠습니다. 사람들은 수요량은 가격이 올라가면 덜 사는 경향이 있다. 왜 그러냐면 이 상품을 사서 느끼는 만족의 크기와 가격에 해당하는 돈의 만족의 크기를 비교해 가지고 소비량을 결정합니다. 따라서 만일에 돈을 많이 내야 된다면 사람은 덜 사게 됩니다. 뭐든지 비용이 증가하면 그 행동을 줄입니다. 공급량은 거꾸로 일종의 보상입니다. 따라서 공급량은 가격이 올라가면 증가합니다. 그 얘기는 결국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얘기는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다라는 말을 갖다 여기서 해봅시다.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다는 것은 이것은 어떤 가격에 따라서 성립할 수도 성립 안 할 수도 있는 방정식입니다. 즉 이거는 가격에 관한 방정식입니다. 이 방정식의 해가 되도록 가격이 결정돼야 수요량과 공급량이 일치하게 됩니다. 따라서 균형 가격이다라는 조건은 우리에게 하나의 방정식을 줍니다. 그걸 갖다 수식으로 이렇게 얘기하면 수식은 수요의 법칙의 수요량은 가격의 함수다. D라는 수요 함수입니다. 또 여기서 공급량 QS는 가격 P의 S라는 함수다. 공급 함수입니다. 이 두 가지가 서로 같아야 된다. 균형 조건. QD와 QS가 같아야 되니까 DP와 SP는 같아야 된다.
그건 P에 관한 하나의 방정식입니다. 미지수 P를 둔 방정식입니다. 따라서 이 P에 관해서 이걸 풀 수가 있습니다. 푸는 방식은 그래프로 풀 수도 있습니다. 그래프를 풀려면 이렇게 합니다. 우선 가격과 수요량과의 관계를 이런 곡선으로 나타냅니다. 이걸 수요 곡선이라고 부릅니다. 수요 곡선은 우하향의 곡선이 됩니다. 가격이 높을수록 수요량이 줄어듭니다. 가격이 높을수록 P1에서 P2로 갈수록 수요량은 P1에서 Q1에서 Q2로 줄어듭니다. 즉 수요 곡선은 우하향, 오른쪽이 밑으로 내려가는 곡선이 됐는데 이것은 가격이 떨어져야 수요량이 늘어난다는 것을 나타내면서 이걸 우리는 수요의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가격이 떨어져야 수요량이 늘어난다.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량이 줄어든답니다. 공급 곡선은 거꾸로 이런 식으로 나타납니다. P1에서 P2로 가격이 올라가면 공급량이 늘어납니다. 이 관계를 나타내는 것, 공급 곡선, 그것은 우상향의 곡선이 되는데 그거를 공급의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두 개의 곡선을 그렸다고 그러면 이 곡선을 겹쳐 놓아서 만나는 점에서의 가격을 읽으면 그것이 방정식의 해가 됩니다. 여기서는 수요 곡선을 우하향의 곡선으로 빨간색으로 그렸습니다. 공급 곡선을 우상향의 파란색 곡선으로 그렸습니다. 그 만나는 점에서 가격 1,000원이 결정이 됐습니다. 그 1,000원에서 사실 20억 개에 달하는 1,000원에서 수요량도 공급량도 20억 개가 됐죠. 수량까지도 같이 결정이 됐습니다. 나는 아까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다는 걸 하나의 미지수를 결정하는 방정식으로 생각해도 되고 여러분들은 P와 Q,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을 결정하는 두 개의 연립 방정식 체계라고 생각해도 좋습니다. 나는 하나의 방정식으로 생각하는 게 더 좋은데 여러분들이 그래프에 보통 얘기를 하면 이원 연립 방정식을 풀 때 XY의 값을 할 때 우리가 중학교 때 그래프를 그려서 풀었잖아. 그거 비슷한 거네. 그렇게 생각해도 좋습니다. 두 개의 미지수 P와 Q, 즉 가격과 뭐에 관한 두 개의 방정식, 연립 방정식이다라고 생각해도 좋습니다. 그래서 풀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이 균형 가격이 결정된 논리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균형 가격에서도 이제 어떤 식으로 얘기하냐면 풍년이 들으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원래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점에서 이 점에서 가격이 1,000원이 결정이 됐습니다. 풍년이 들어서 사실은 올해는 풍년이 아니라 오히려 거꾸로입니다. 말하자면 코로나 때문에 또는 장마, 오랜 장마, 태풍 때문에 올해는 사과가 많이 생산되지 못했습니다. 여기서는 풍년이 들었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같은 가격에서 사과의 공급량이 늘어납니다. 즉 공급곡선이 S에서 S'으로 오른쪽으로 이동합니다. 그러면 균형점이 두 개가 만나는 점이 E에서 E'으로 이동을 합니다. 두 개로 이동을 했을 때 원래의 균형과 뒤의 균형을 비교하면 가격은 1,000원에서 900원으로 떨어지고 풍년 때문에 가격이 떨어진답니다. 생산 소비량은 늘어난다. 20억 개에서 22억 개로 늘어난다. 이렇게 결론을 질 수 있습니다. 공급 곡선이 공급이 증가하면 가격이 떨어지고 거래량, 균형 거래량은 늘어난다. 거꾸로 사과가 유행이 됐다라고 합시다. 사과 먹는 게 몸에 좋다라고 해서 사람들이 다른 과일을 마다하고 사과를 주로 먹는다. 그럼 수요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합니다. 같은 가격에서 더 많은 사과를 사서 먹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균형점이 E에서 E'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 결과 가격은 올라가고 거래량도 늘어나게 됩니다. 이런 식이 됩니다. 가격이 어떤 식으로 변동하냐? 나는 두 가지 얘기를 한 셈입니다. 가격이 어떤 식으로 결정하냐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는 수요와 공급이 변할 때 가격이 어떻게 변하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가격은 어떤 식으로 조정이 되느냐면 생산과 소비량을 늘 일치시키도록 조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생산이 소비보다 작으면 사과가 생산된 양이 소비에 사고 싶어하는 양보다 적다면
가격은 어떻게 되냐면 생산을 늘리고 소비를 줄이는 방향으로 올라갑니다. 가격이 올라가면 생산에 대해서는 장려를 하는 셈이죠. 이득을 늘려주니까 가격만큼 보상이 주어지니까 대신 소비자에게는 가격만큼 비용을 증가시켜서 소비하는 것을 좀 절제하도록 노력을 시킵니다. 그래서 생산이 소비보다 작으면 같아지는 방향으로 가격이 조정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언제까지? 같아질 때까지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생산과 소비를 같아지게 하는 방향으로 움직인다, 가격이. 거꾸로 생산이 소비보다 많으면 그때는 어떻게 되느냐? 그때는 가격이 하락합니다. 그래서 소비자에게 가격이 떨어졌으니까 좀 많이 사 먹어. 농부에게는 이 가격이 낮아졌으니까 좀 덜 생산해. 생산이 너무 많아. 이런 식으로 가격을 하락시켜서 생산과 소비를 다시 일치시킵니다. 일치시켜서 끊임없이 생산과 소비량을 일치시키고 수요량과 공급량을 일치시킵니다. 이런 조정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면 사실은 우리는 그런 거 봤죠. 연초에는 우리가 코로나가 걸렸을 때 마스크의 생산은 정해져 있는데 마스크가 갑자기 많이 필요하게 됐습니다. 마스크에서 수요량이 공급량을 훨씬 초과했단 말입니다. 근데 가격이 그러면 올라가야 되는데 가격이 올라가면 사실 막상 취약한 사람이 쓰지를 못하니까 가격도 올리지 못하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모자랍니다. 모자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때는 선착순으로 해서 기다리게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은 말하자면 제비뽑기처럼 행운에 의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마지막 방법은 우리가 쓴 거는 주민등록증을 보여주고 1인당 뭐 몇 개씩만 3개씩만 판다. 이런 식으로 배급을 했던 겁니다. 자, 가격 조정이 없으면 할당이라는 문제가 반드시 따르게 됩니다. 수요량과 공급량 또는 생산량과 소비량이 다르면 누군가는 나서서 모자란 것을 다수에게 나눠줘야 됩니다. 나눠줄 때는 흔히 쓰는 방법이 제비뽑기 또는 선착순 또는 뭡니까? 판매자 선호 또는 구매자 선호라는 게 있습니다. 이쁜 사람에게는 먼저 주는 겁니다. 아니면 권력 있는 사람에게 먼저 가거나 그래서 불공정 시비가 나게 되고 뇌물이라든지 또는 그런 어떤 다른 불법 이런 방법이 동원되기도 하지요. 가격의 조정 기능이 상당히 중요하다. 가격의 조정 기능 때문에 우리는 생산량과 소비량이 늘 일치해서 별다른 문제를 안 느끼지만 막상 가격이 작동하지 않는 데서는 모자란 것이 발생하기 마련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가격이라는 게 난 지금 사과를 가지고 얘기했습니다만 사과에만 가격이 있는 게 아니죠. 여러 과일들이 다 있죠. 모든 음식에 다 과일이 있습니다. 식료품에 다 가격이 있습니다. 식료품만 그런 게 아니죠. 의복에도 가격이 있고 의식주 전부 그렇죠. 모든 재화와 모든 서비스, 의료 서비스 이런 데도 다 가격이 있습니다. 거기다 더 나아가서 재화뿐만이 아니라 노동과 자본 같은 생산 요소에도 가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동에 대해서 임금이 있죠. 어떤 임금이냐에 따라서 수요와 공급이 달라지고 그에 걸맞는 임금이 결정이 됩니다. 자본에 대해서도 어떤 자본이냐에 따라서 임대료라는 형태로 어떤 가격이 부여되고 그것이 거기에 소득이 되지요. 임금이나 임대료는 소득의 근간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다른 면에서 중요한 가격이기도 합니다. 이자율도 일종의 가격입니다. 1년간 내가 자동차를 빌릴 때 1년에 돈을 얼마를 내느냐라는 거나 마찬가지로 돈을 1년 동안 쓰는데 임대료를 얼마나 내야 되냐. 거기에 대한 그 비율이 바로 이자율입니다. 이자율도 자금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되는 가격입니다. 증권에 대해서도 가격이 있죠. 그것도 증권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됩니다. 바로 그런 것 때문에 가격이다라는 것이 엄청 많고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가격에 대해서 경제학자들이 수요와 공급을 하도 많이 얘기했기 때문에 농담으로 앵무새를 경제학자로 만드는 방법 2개의 단어만 가르쳐주면 된답니다. 앵무새에게. 어떤 2개의 단어를 가르치면 될 것 같습니까? 이유진 양 어떨 것 같습니까? 앵무새에게 2 단어를 가르쳐서 경제학자 흉내를 내게 하려면 어떤 2개의 단어를 가르치면 될까요? 수요와 공급. 정확합니다. 그렇습니다. 세미엘슨의 농담입니다. 그렇습니다. 수요와 공급입니다. 자, 이제 다음 문제로 넘어갑니다. 시장에서 나는 이런 식으로 결정해서 우리나라에는
1,000원이라는 가격에 20억 개의 사과가 생산되고 소비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평균적으로 그렇습니다. 그게 균형 거래량이니까 거의 움직임이 없이 매년 20억 개의 사과가 과수원에서 생산이 되고 1,000원에 소비가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이겁니다. 20억 개의 사과가 과연 적절한 거냐라는 질문을 여러분들이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 20억 개의 사과가 과연 적절할까? 이거 25개 더 많아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면 15개로 좀 적어야 되는 거 아닐까? 자, 이것이 너무 적다, 많다, 적절하다. 이런 판단을 여러분들에게 할 때, 자, 이유진 양에게 다시 묻습니다. 어떨까요? 어떻게 그걸 대답해야 될까요? 20억 개가 너무 많은 거 아니야? 적은 거 아니야? 적절해? 이걸 어떤 식으로 생각해야 될까요? 좀 막연한 것 같은 질문이지만, 예, 한번 답해 보세요. 어떻습니까? 20억 개가 많을까, 적을까, 적절할까? 많을 것 같. 많을 것 같아요. 너무 많다. 사실은 줄여야 되는데 20억 개가 아니라 10억 개쯤으로 왜 그렇게 사과를 많이 생산해 보고 그 판단은 왜 한 겁니까? 많다라는 거는. 그냥 숫자가 크게 느껴졌어요. 숫자가 크다. 숫자는 20억 개는 1억 명이 나눠 먹으면 1년에 20개입니다. 5천만 명이 나누면 1년에 40개. 한 달로 나누면 한 달에 3개 조금 남나요? 뭐 한 달에 3개씩이나 먹어? 2개씩만 먹으면 됐지. 그런 얘기죠, 지금. 그렇죠? 자, 임 의원군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많을까요, 적을까요? 아니면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적절할까요? 많을까요? 너무 많을까요? 너무 적을까요? 적절할까요? 저는 적절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선은 그 그래프는 거짓말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프에 그런 거 무조건 믿어야 된다. 그래프는 어. 거짓말하는 법 맞냐? 야, 너 나한테 이 그래프 딱 그려놓고 너 나한테 20억 개 빚졌어. 적절하다. 20억 개 그래 빚졌어. 그래프니까. 그렇게? 아니요. 근데 잘 모르겠습니다. 가만히 있자. 내가 너무 어려운 얘기를 물어봤나요? 그래. 자, 신가은 양 한번 볼까요?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이 경우에? 잘 모르겠어요. 자, 아니 내가 조금 너무 어려운 얘기를 물어봤는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수요와 공급,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결정을 해서 이만큼 생산해서 소비하는 것이 좋다라고 사람들이 어느 한 사람이 결정한 것이 아니라 여러 소비자 생산자들이 암묵적인 합의에 의해서 결정된 것이라고 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생각하기가 어렵다는 거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경제학자는 생각합니다. 자, 한번 천천히 설명할 수밖에 없겠네요. 자, 우리가 수요 곡선을 볼 때 보는 방법을 조금 달리 해봅시다. 하나의 방법은 이 수요 곡선상의 E라는 점은 1,000원이라는 가격에서 20억 개의 사과를 소비한다, 사고 싶어 한다 라는 얘기입니다. 1번입니다. 1,000원이면 20억 개를 사고 싶어 한다. 그 대신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20억 개째의 사과를 1,000원에 사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1,000원에 사고 싶어 하는 1,000원까지 지급할 용의가 있는 사람이 있다. 20억 개째 사과를 1,000원보다 더 주지는 못하겠지만 그것보다 더 주지는 못하지만 거기까지 지급할 용의가 있는 사람이 있다. 이 사람에게는 그러면 더 지급할, 이 사람에게는 이게 바로 1,000원짜리다는 얘기죠. 근데 A와 같은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이 사람은 지금 1,200원을 주고 싶어 또 줄 용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1,000원만 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에게는 1,000원에 사면 나에겐 득입니다. 원래 써니가 사과를 산 이유는 뭘까요? 내가 직접 생산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이 생산한 걸 1,000원에 사는 게 더 싸니까 산 겁니다. 이 사람이 지급할 용의가 있는 건 이만큼한 금액인데 사실은 1,000원만 줬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지급할 용의가 있는 금액은 PA까지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사실은 그 전에 사과는 더 많이 지급하고 더 많이 지급할 용의가 있고 그래서 전부 다 얘기하면 이걸 최고 지급할 용의가 있는 금액이다라고 얘기하면 여기까지 QA계를 살 때 소비자가 지급할 용의가 있는 총 금액은 요 사다리꼴 빗금친 음영진 사다리꼴 면적과 같습니다. 이거 동의합니까? 이효진요? 이거는 수요 곡선은 최고의 가격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지급할 용의가 있는 총 금액은 수요 곡선 아래의 면적으로 표시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수요 곡선 아래의 면적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얘기를 이제는 이렇게 얘기합시다. 이걸 갖다 공급곡선을 따라서 얘기한다고 합시다. 공급곡선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꼭 20억 개째 사과를 1,000원만큼은 받아야 되겠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1,000원이면 20억 개를 공급하고 싶어 합니다. 그렇지만 이걸 거꾸로 읽으면 20억 개째 사과를 최소 1,000원만 받고 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건 최소 받아야 될 금액입니다. 최소 받아야 될 금액은 이걸 내가 하나 만들려면 사실은 1,000원에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것보다 전에 B만큼 하면 조금 덜 들어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것보다 최초의 사과를 공급하는 사람은 아주 조금만 돈을 받고 공급할 수 있을는지 모릅니다. 자, 그래서 이 공급곡선은 공급하는 사람이 받아야 될 최소의 금액을 나타내는 마지막 한 단위를 생산하는 비용을 지금 나타내고 있어서 이 금액을 전부 합산하면 예를 들어서 B에서 공급할 때 합산하면 그 공급곡선 아래에 있는 면적 여기서 파란색으로 음영진 이 면적은 바로 총 받아야 될 금액 또는 생산 비용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생산 비용에 해당하는데 실제로 이제는 나에게 얘기하는 건 이겁니다. 지금까지 얘기한 것을 요약하면 수요곡선이라는 걸 다른 각도에서 보자. 수요곡선이라는 건 수요자가 받아야 될 지급할 용의에는 최고의 금액을 나타내는 곡선이다. 공급곡선은 판매자가 받아야 될 최소의 금액을 나타내는 곡선이다. 따라서 여기서 수요자가 만족하는 점들은 사실 수요곡선 자체가 아니라 수요곡선 아래에 있는 그것보다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는 건 다 좋다. 이건 소비자가 만족하는 점들의 집합입니다. 공급자는 최소한도 요만큼은 받아야 되기 때문에 공급자가 만족하는 점들의 집합은 바로 이 파란색으로 빗금친 부분입니다. 자, 보세요. 수요곡선은 소비자가 만족하는 최고의 상한 가격을 나타내고 공급곡선은 판매자가 만족하는 최소한대의 금액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소비자는 수요곡선 아래의 부분을 원하고 공급자는 공급곡선 위의 부분을 원합니다. 거래가 이루어지려면 쌍방이 합의를 해야 됩니다. 합의할 수 있는 데는 수요곡선 아래, 공급곡선 위에 있는 부분뿐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거래 가능 영역이라고 부릅니다. 거래 가능 영역. 여기에 A라는 점에 있다라고 합시다. A라는 점에 있다고 합시다. 그 점을 A라는 점에서는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A라는 점은 생산자도 소비자도 원하는 부분에 속해 있습니다. 따라서 A에서 거래가 이루어진다고 합시다. A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는데 A라는 것은 가격으로는 1,200원, 개수로는 5개에 해당한다고 합시다. 그런데 소비자는 사실 이 수요곡선 아래에 있는 이 큰 사다리꼴 안에 있는 것을 수요곡선 아래의 면적을 지급할 용의가 있었는데 실제로 지급한 것은 5개에 1,200원을 곱한 금액, 즉 6천억 원만 공급을 했습니다. 6천억 원만 지급을 했습니다. 사과를 5개 사는 대가로 6천억 원을 지급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소비자가 원래 지급할 용의가 있는 금액보다 빨간색 빗금 부분만큼 소비자에게는 이득입니다.
나는 사실은 1,800원만큼 지급할 용의가 있었는데 1,200원에 샀네. 나는 사실 1,500원 주어도 좋은데 1,200원에 샀네. 소비자들이 그래서 남는 거 자기네들 최고로 지급할 금액에서 남는 부분 요 빨간 부분을 우리는 소비자 잉여라고 부릅니다. 컨슈머 서플러스. 이제는 두 번째로 넘어갑시다. A라는 부분에서 거래가 이루어질 때 생산자는 어떤가? 생산자는 사실은 요 아래 부분에 있는 만큼을 요 아래 부분만큼을 이 총 비용이에요. 요거는 얼마나 될까요? 한 뭐 2천억 원이나 될까 말까 한데 실제로 받은 거는 1,200원 곱하기 5억 해서 6천억 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6천억 원에서 사실 2천억 원을 뺀 4천억 원 정도로 사실은 최소한도 받을 금액보다 더 받았네요. 이런 부분을 우리는 판매 생산자 잉여라고 부릅니다. Producer Surplus. 이 두 부분을 합쳐가지고 Consumer Surplus CS라고 표시됐습니다. 아래 PS 생산자 잉여 Producer Surplus PS라고 합니다. 이걸 합친 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SS Social Surplus라고 부릅니다. Social Surplus라는 공식을 여기에서 얘기했습니다. 이 공식. 그러면 이 소셜 서플러스가 있는 만큼은 A에서 소셜 서플러스가 요 사다리 꼴 면적만큼 있는 셈입니다. 그러면 A라는 것이 이제는 이렇게 얘기를 해봅시다. A라는 점에서 거래가 이루어질 때 그것이 균형이냐 아니냐를 따지려고 합니다. A에서 머물러 있는 경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를 따집니다. A에서 보면 나는 사실은 1,500원까지 지급하려고 했는데 사과에 1,200원 줬어. 나는 사실은 한 500원만 받으면 되는데 1,200원을 받았어. 그러면 농부도 소비자도 다 같이 이득입니다. 그러면은 두 사람 사이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 겁니다. 야, 그거 나한테 조금만 더 팔 수도 있어. 이 가격이면 나는 하나 더 살 수도 있어. 난 더 팔 수도 있어. 그래서 A에 머무르지 않고 거래량이 늘어나는 경향이 있겠죠. A는 균형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로 움직이느냐? B로 움직였다고 합시다. B는 균형일까요? 아닐까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해 봅시다. B는 균형일까요? 아닐까요? 여기에 머물러 있을까요? 어떨까요? 이유진 양 어떻습니까? B에서 머무를까요? 어떨까요? 더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갈 수? 머무르지 않는다? 간다? 머무르지 않을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서도 WTP, 소비자가 지급할 용의가 있는 금액이 WTCS, 농부가 팔고 싶어하는 가격보다 더 높으니까 이야 서로 남습니다. 거래를 더 하자. B도 균형이 아닙니다. 어디에서 균형이 될까요? 2에 딱 이르렀다고 합시다. 그러면 2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더 늘리는 경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시 이유진 양 어떻습니까? 2에서는 2에서 움직이지 않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2에서는 균형이 이른다. 전에 나는 수요곡선 공곡선이 만나는 곳에서 균형을 이룬다라는 얘기를 다른 방식으로 지금 증명한 셈입니다. 소비자 생산자들이 거기에 있으면 더 이상 움직이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2에서는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2에서는 사회적인 잉여가 가장 커집니다. 사회적인 잉여는 어디서 나올까요? 라는 얘기를 해봅시다. 사회적인 잉여가 가장 커진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거는 이것보다 더 생산량을 늘린다라고 해서 더 늘어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때는 손해입니다. 여기서 가장 커집니다. 이 사회적인 잉여는 여기에서 가장 커지는데 그 커지는 건 어디에서 나오냐면 거래 이득이 여기서 이런 형태로 나타나는 겁니다. 옛날에 거래 이득은 뭐에서 나온다고 그랬습니까? 교환의 이득. 나는 인슐린을 가지고 있고 너는 페니실린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내가 너한테 인슐린을 주고 나한테 내 폐렴에 걸린 나한테 네가 페니실린을 주면 그래야 너도 살고 나도 산다. 교환의 이득입니다. 아니 내가 우연히 인슐린을 가지고 있었더니 그거 가지고 페니실린도 바꿀 수 있네. 사실은 나는 비교의가 인슐린에 있으니까 계속 앞으로는 인슐린만 생산해서 의식주를 다 거기에서 해결하겠어. 그렇게 됐을 때 내는 이득이 분업의 이득입니다. 이 사회적인 잉여가 나오는 이유는 소비자 잉여가 나오고 생산자 잉여가 나오는 이유는 사실 그 분업의 이득 때문에 분업과 교환의 이득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바꿔 얘기하면 수요 공급이 일치하는 균형에서는 분업의 이득, 교환의 이득을 최대한도로 만드는 어떤 힘이 작용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20억 개라는 게 이런 방식으로 결정됐으면 우리는 사과 20억 개라는 생산은 적절했다라고 추론합니다. 추론입니다. 추론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20억 개는 적절합니다. 20억 개를. 자,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걸 오케이. 넣어야겠네요. 자, 20억 개라는 그런 의미에서 적절하다. 자, 나는 시장은 끊임없이 거래 이득을 최단으로 활용하는 방향으로 ABC에 있을 때 이쪽으로 향하는 힘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나는 조금 더 나아가서 얘기해 봅시다. 사실은 시장에서 상품은 엄청 많습니다. 수천, 수만 개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모든 시장에서 수요 공급이 균형이 이루어지고 거기에서 사회적인 잉여가 극대화된다라고 합시다. 그럼 경제 전체로도 사회적 거래 이득, 분업 이득과 교환의 이득이 완전히 활용되게 되는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장에서 자유롭게 결정되어서 이루어지는 일반 균형이라는 건 여러 시장에서 동시에 수요와 공급이 일치한다는 걸 얘기합니다. 왜 그것이 중요한 개념이냐 하면 사과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이 이루어지는 것이 가격이 결정되면 그게 배시장이나 또는 노동시장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이렇게 상호 의존하는 여러 가격들이 동시에 균형을 이루도록 시장이 복잡한 연립방정식을 풀어가는 셈입니다. 수천 수만 개의 상품의 연립방정식을 실시간으로 시장은 풀어나가는 셈입니다. 어떤 식으로 생산과 소비량을 일치시키는 방향으로 거래 이득을 모두 활용하는 방식으로. 그래서 우리는 그걸 갖다 아담 스미스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담 스미스는 그 정체를 정확하게는 몰랐습니다만 지금 와서 얘기하면 그것이 뭐라고 나는 얘기하는 겁니까? 사실 그 보이지 않는 손의 정체는 사실 가격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되는 가격. 그것이야말로 보이지 않는 손의 정체다. 아담 스미스가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할 때 그 사람이 하는 은유적으로 얘기했지만 보이는 손은 뭐를 얘기했냐면 정부를 생각했습니다. 정부가 나서서 이렇게라 저렇게라고 지시하고 명령하고 계획하고 통제하지 않아도 사실 시장이 스스로 연립방정식을 풀어가면서 적재적소에 사람을 보내고 재화와 뭐를 해서 사실은 거래 이득을 완전히 활용하도록 조정이 된다. 이거 놀랍지 않느냐? 이걸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불렀던 겁니다. 자, 그래서 나는 시장은 보통 혼란과 무질서가 아니라 조화와 번영을 가져온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사과 시장에도 정부가 개입할 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입니다. 첫 번째 경우는 사과가 독점이 돼 있을 경우입니다. 독점이 되어 있으면은 사실은 독점이라고 그러면 사실은 여기서 E에서 균형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일부러 독점업체는 출하량을 Q스타에서 Q바로 예를 들어서 20억 개를 다 생산하지 않고 12억 개로 줄입니다. 그리고 가격을 1,000원이 아니라 1,500원으로 올려봤습니다. 그럼으로써 사실은 자기의 독점 이윤을 이 파란색 생산자의 잉여를 원래 작은 삼각형에서 이 사다리꼴 부분으로 늘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비자 잉여를 이렇게 조그만한 삼각형으로 줄여버립니다. 소비자 잉여를 독점업체가 뺏어오는 거지요. 이렇게 뺏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 뺏어오는 것을 막으려고 하면 독점을 우리나라의 경우 같으면 예를 들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독점 담합 같은 거 못한다 해가지고 독점을 규제하기 시작합니다. 독점이나 담합을 규제한다. 정부가 나서서 그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시장보다 나은 때로는 성과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두 번째 경우는 공해의 경우입니다. 뭐를 생산하는데 공장을 매연을 뵙거나 폐수를 배출해가지고 인근 주민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피해를 많이 입힌다라고 한다면 정부가 나서서 매연을 어느 정도 줄여야 된다라든지 또는 매연에 대해서 세금을 매깁니다. 공해세라고 얘기합니다. 또는 교토의정서처럼
배출권을 시장에서 사고 팔도록 할 수도 있죠. 그런 식으로 해서 너무 과다한 공해가 배출이 되는 걸 막는 것이 바람직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사실 비대칭 정보라는 것은 한쪽은 알고 한쪽은 모르는 겁니다. 농부가 예를 들어 농약을 많이 썼다고 합시다. 그래서 농약이 사과에 섞여 있는데 그냥 소비자들이 농약이 없는 줄 알고 그냥 먹는다고 합시다. 그래서 여기에 수요 곡선이 사실 D라고 되어 있지만 만일에 농약이 있는 것을 안다면 소비자들은 D'으로 줄여서 먹을 텐데 그러면 사실은 시장에서는 그걸 모르고 속아가지고 D와 S가 만나는 이 점에서 소비가 이루어집니다. 사실은 농약까지를 고려하면 G라는 점에서 소비하는 게 바람직한데 그래서 사회적 잉여가 요 파란색 음영만큼만 생기는 건데 이럴 때는 정부가 농약하는 걸 규제하거나 또는 농약 없이 무농약으로 사과를 재배했다는 것을 증명을 해서 뭐 하거나 공급을 소비자에게 공급하거나 이래서 시장을 갖다 개선시켜 나가야 된다. 시장은 또 하나는 뭐를 얘기하냐면 정부는 소득을 재분배할 수도 있습니다.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재산권을 보호하고 질서를 유지하고 뭐 화폐를 공급하기도 해야 됩니다. 이건 정부의 기본 역할이죠. 시장이 형평을 보장하지 않으므로 소득을 세금을 많이 부자에게 걷어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거나 해야 될는지도 모릅니다. 이런 역할도 정부의 역할입니다. 당연히 정부의 역할입니다. 소득을 재분배하는 게. 그렇지만 시장 실패가 있다라고 해서 정부 개입이 고정화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는 신이 아닙니다. 정부는 정치인과 관료의 집단일 뿐입니다. 정치인과 관료는 자기 나름대로의 독자적인 욕심과 어떤 능력의 한계가 있습니다. 늘 착한 것만은 아닙니다. 때로는 자기 사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위임된 권한을 남용하기도 하고 부정부패를 저지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과거에도 최근에도 그런 것을 봐왔죠. 어떤 대통령은 사익을 추구하다가 탄핵당하기도 했고 또 어떤 장관은 뭐 하다가 쫓겨나기도 하고 그랬었죠. 어떻게 될는지 모르죠. 정부가 늘 신과 같이 전지전능하면서 늘 착하기만 한 존재는 아닐 때는 시장이 실패하는 경우랑 정부가 실패하는 경우를 비교해서 어느 쪽이 그래도 덜 실패하느냐라는 걸 골라서 맡게 될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7개의 얘기를 다 했습니다. 우리는 잠깐 쉬었다가 우리는 이 7개를 다 한셈이죠. 당사자 모두에게 이득이다, 비용도 든다, 갈등을 초래한다, 경제 체제도 얘기했고 가격이 어떻게 결정되느냐, 시장이 왜 일반적으로 적절한 경제 성과를 보장하느냐, 또 때로는 왜 시장이 실패하고 정부가 개입해야 되느냐라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1시간이 훌쩍 지났네요. 제3장 하는 얘기는 조금 서둘러서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2시에 만납시다. 잠깐 쉬었다가 2시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2시에 만납시다. 시작을 눌러야 되는데 그걸 뭐 안 눌렀네. 예, 기록을 지금 쌓인 이제 다시 눌렀습니다. 기록을. 그러네요. 자, 다시 원래로 돌아갑니다. 그 핵심을 회피하려고 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신예슬양 전철을 타서 자리를 잡으려면 어떡합니까? 다른 사람보다 빨리 자리에 앉아야 합니다. 맞아요. 다른 사람보다 눈치 빠르게 행동한다거나 내림직한 사람 앞에 가서 선다거나 눈치 빠르게 행동한다. 자, 개인 입장에서는 맞습니다. 전체, 그러면 모든 사람이 같은 방식으로 해서 자리를 다 잡아갈 수 있을까요? 어떨까요? 없습니다. 전체로서는 그런다고 다 자리를 잡아가지는 않겠지요. 나는 뭐를 얘기하려고 하냐면 개인에게 옳은 것이 전체에게 꼭 옳은 것은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면 모두가 다 자리를 잡아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개인에게는 눈치 빠르게 행동해 라고 하면 되지만
여러분들이 사회 정책가로서 모든 사람이 안정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슬양? 모든 사람이 안정하게 하려면. 자리를 더 늘려야 합니다. 맞습니다. 자리를 늘려야 됩니다. 그게 중요한 차이입니다. 전체를 생각할 때랑 부분을 생각할 때랑 다르다. 이거 염두에 꼭 두세요. 사실은 좋은 일자리를 찾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은 눈치 빠르게 행동하고 아빠 찬스, 엄마 찬스 해서 좋은 취업 자리 마련할 수 있지만 모든 사람이 좋은 일자리를 충분히 가지려면 경제가 잘 돌아가서 충분한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전체를 보느냐 개인을 보느냐에 따라서 접근 방식이 많이 달라진다라는 얘기를 갖다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두기 바랍니다. 나는 앞으로는 크게 보려고 합니다. 나무가 아니라 숲을 보려고 합니다. 개체를 갖다 개체 자세한 사이를 갖다 무시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가게를 볼 때도 대가족도 있고 작은 가족도 있고 1인 가족도 있고 잘 사는 가족도 있고 못 사는 가족도 있고 농촌도 있고 도시의 가족도 있겠지만 그냥 전체의 가게라고 얘기하겠습니다. 기업도 큰 기업, 작은 기업, 뭐 농업 무슨 뭐 여러 종류의 기업이 있겠지만 우리는 그냥 기업이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기업 전체를 갖다 생각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은 마치 이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다른 때 얘기할 때 여학생들은 남학생들은 하고 얘기할 때도 있습니다. 여학생, 남학생 내부의 차이가 얼마나 많습니까? 전공이나 학년이나 또는 성격이나 뭐에 따라서 외양에 따라서 그렇지만 크게 묶어서 여학생들, 남학생들의 보편적인 특성, 공통적인 어떤 특성 이런 걸 갖다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마치 여학생들은 남학생들은 또는 아저씨들은 아줌마들은 또는 경상도 사람들은 뭐 어디 사람들은 아프리카 사람들은 뭐 미국 사람들은 크게 묶어서 개체의 차이를 무시하고 크게 묶어서 얘기합니다. 가게 기업할 때도 정부도 종류가 많지만 크게 묶습니다. 심지어 국에도 아주 작은 아프리카의 나라에서부터 큰 미국이나 중국도 있지만 그냥 외국, the rest of the world, 세계의 다른 나라들 이런 식으로 크게 봅니다. 시장을 볼 때도 상품을 볼 때도 재화, 여러 종류의 재화가 있지만 사과, 빵 뭐 이런 걸 다 무시하고 그냥 하나의 큰 재화. 노동도 여러 종류의 노동을 묶어서 노동, 자본도 여러 종류의 자본을 한꺼번에 묶어서 자본, 화폐도 한꺼번에 화폐, 증권도 여러 종류를 묶어서 그냥 증권, 큼직큼직하게 생각하기로 합시다. 그래야지 구성의 요리를 범하지 않고 나무 대신 숲을 볼 수 있습니다. 크게 보자. 크게 본다는 의미에서 우리는 거시경제학이라고 부릅니다. 거시는 크게 본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지금부터 크게 보려고 합니다. 작게 보지 않고. 자, 그런 시각에서 첫 번째 문제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내 용돈이 오르면 국민소득이 증가할까? 국민소득은 국민 개개인의 소득을 다 합한 것을 국민소득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내가 부모님으로부터 받는 용돈이 10만 원만큼 증가하면 우리나라 국민소득도 그만큼 증가할까? 자, 신예슬 양에게 다시 묻습니다.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10만 원만큼 증가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할 것 같습니다. 왜 안 합니까? 부모님이 그만큼 돈을 줄기 때문에. 맞습니다. 합해야 되는 거죠. 합하는데 여기서 빼서 저쪽으로 가면 플러스 마이너스. 나는 플러스 10, 부모님 거는 마이너스 10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합은 증가하지 않습니다. 국민소득은 이거에 의해서 증가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는 소득을 우리는 소득이 이전한다라고 사실은 얘기합니다. 소득이 부모님께서 자식에게로 이전했을 뿐입니다. 소득이 이전하지 않고 생겨나야 됩니다. 소득이 생겨나려면 다른 사람의 소득을 감소시키지 않고 내 소득이 증가하려면 가치가 증가해 줘야 됩니다. 뭔가 없던 가치가 새로 생겨나 줘야 됩니다. 가치가 증가하는 것은 상품의 형태가 우리에게 보다 유용한 형태로 바뀔 때 가치가 증가합니다. 가치를 증가시키는 어떤 행위를 우리는 생산이라고 부릅니다. 그때 가치 증가한 것을 어떤 식으로 재느냐면 내가 생산한 물건의 가치에서
생산할 때 들어간 재료의 가치를 뺀 거.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장식품을 만들었는데 하나에 10,000원짜리 장식품을 만들었다. 그런데 재료값으로 2,000원이 들어갔다. 그러면 재료값은 다른 데서 산 거니까 10,000원에서 2,000원을 뺀 8,000원을 우리는 부가가치라고 얘기합니다. 생산한 거는 요 8,000원어치만큼 생산한 것입니다. 그래서 행위가 생산이고 증가한 가치의 크기를 가치를 더했다라고 해서 value added, value 가치를 add 더했다, value added 부가가치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부가가치라는 말은 잘 몰라도 부가가치세는 잘 알 겁니다. 부가가치세는 그렇게 해서 생산된 부가가치, 생산된 액수의 10%를 세금으로 내는 것을 부가가치세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생산이라는 말을 다시 생각하면 우리는 생산이라는 건 뭐를 새로 만들어내는 것은 아닙니다. 그건 신의 영역입니다. 다만 우리는 기왕에 있던 것을 가치를 증가시키도록 물리적으로, 화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변화시킬 뿐입니다. 나무를 깎아가지고 교탁을 만든다. 나프타를 분해해서 폴리에틸렌을 만든다. 벽실을 길러서 쌀을 만든다. 이건 생산입니다. 변화입니다. 변화를 통해서 가치를 증가시키는 겁니다. 변화를 통해서 가치를 증가시키면 생산. 아무런 거 없이 가치가 감소하면 파괴. 가치의 감소를 통해서 효용의 만족을 느끼면 소비, 이렇게 부릅니다. 여러분들 생산, 파괴, 소비가 어떻게 다른가를 잘 구별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나는 생산이 있어야 소득이 있다라는 말은 가치가 1달러만큼 증가하면 반드시 누군가에는 주머니에 1달러만큼 가치가 생겨나게 됩니다. 생산이 있는 만큼 소득이 있으려면 생산이 있어야 되고 생산이 있으면 반드시 소득이 있습니다. 생산과 소득은 1대1로 같이 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소득을 재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각자 국민 5천만 명의 국민의 이 소득을 재서 다 합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고 또 하나의 방법은 기업들이 얼마만큼을 생산했는가를 기업별로 다 합해가지고 부가가치를 합해가지고 생산을 만드는 재는 방법이 있습니다. 소득을 재느냐 생산을 재느냐 소득을 해서 모든 소득을 받는 사람에게 다 합하느냐 아니면 생산의 주체별로 생산액을 다 합하느냐 1대1로 대응되면 어느 쪽을 재도 마찬가지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느 쪽이 더 쉽고 정확하냐면 후자 쪽이 더 쉽고 정확합니다. 왜 그러냐? 그런 이유는 간단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실은 생산의 주체가 더 숫자가 작습니다. 가게의 숫자보다 기업의 숫자가 작습니다. 그리고 또한 기업들은 여러분들이 회계학 같은 데서 다음에 배우겠지만 사실은 여러 가지 이유에서 주주를 위해서 채권 돈을 조달하기 위해서 또는 세금을 내기 위해서 회계 자료를 잘 갖추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록을 잘 해놓습니다. 개인은 그런 기록 잘 안 해놓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기도 하고 숫자도 적어서 기업별로 생산액을 측정해가지고 더하는 것이 더 많은, 더 쉬운데 그렇게 생산액을 합한 거를 국내 총생산 GDP라고 부릅니다. Gross Domestic Product. 구체적인 예를 갖다 여기서 들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하냐면 사과라고 하면 사과가 몇 개 생산이 됐느냐 QI를 구합니다. 아, 20억 개 생산이 됐어. 가격이 PI, 가격이 얼마야? 1,000원이야. 그럼 20억 개 곱하기 1,000원, 2조 원. PI 곱하기 QI, 사과의 생산 가치를 갖다 측정합니다. 다른 거에도 있겠죠. 자동차는 몇 대가 생산이 되고 평균 얼마야? 등등을 재가지고 모든 국내에서 생산한 모든 물건의 가치를 PI, QI로 재서 서메이션, 시그마를 한 건 서메이션이죠. I는 1에서 N까지 모든 상품으로 다 합한 거를 우리는 GDP라고 얘기합니다. 사과는 2조 원이고 다른 거 몇 조 원, 몇 조 원. 그러면 우리나라에 작년도에 1년 동안 생산한 가치는 얼마 정도가 되냐면 약 2,000조 원이 됩니다. 조는 뭡니까? 억 다음에 조입니다. 2,000조 원이 우리나라에서 생산됐습니다. 2,000조 원. 2,000조 원을 전부 나누면 어떻게 됩니까? 국민 1인당 5천만 명으로 나누면 2,000조 원이 약 4천만 원 정도가량이 됩니다. 4천만 원. 그거를 달러로 바꾸면 약 3만 달러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1인당 GDP는 3만 달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1인당 GDP는 뭐라고? 우리나라 생산된 거를 전부 합해가지고 국민 수로 나눠가지고 그걸 시장 환율로 달러로 환산한 것이 바로 3만 달러다. 이 3만 달러라는 건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내가 요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죠. 3만 달러를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3050 클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CRUB 클럽. 30이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30,000, 3만 달러라는 얘기입니다. 50이라는 말은 50 밀리언, 인구가 5천만 명이 넘는 나라. 그러니까 비교적 대국이죠. 인구가 5천만 명이 넘는 나라로 1인당 소득이 3만 달러가 넘는 나라에 우리나라는 7번째로 가입을 했습니다. 7번째 손님입니다. 첫 번째가 어딘지 뭐 대충 여러분들은 알겠죠. 뭐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이태리, 그 다음에 한국입니다. 기억할 수 있습니까?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이태리, 한국. 그렇습니다. 한국이 비교적 잘 사는 나라에 속하죠. 그래서 제법 큰 나라로 잘 사는 나라에 속합니다. 여러분들이 뭐 좋든 싫든 한국은 그래도 3050 클럽의 한 나라입니다.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1인당 GDP가 2배 정도 높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인구는 우리나라의 인구의 약 6배 정도 됩니다. 따라서 미국의 GDP는 우리나라 GDP의 약 12배가량 됩니다. 우리나라가 예를 들어서 2조 달러 정도의 GDP가 있다면 미국은 우리나라의 12배, 24조 달러 정도의 GDP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1위죠. 전 세계 GDP의 25%를 미국이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얘기. 이제는 여기까지 했으면 그 다음에 얘기로 넘어갑니다. 자, 나는 지금까지 3만 달러에 대해서 설명을 했지만 명목 GDP와 실질 GDP의 차이에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우리가 이걸 잴 때 달러로 재거나 원화로 쟀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장 가격으로 곱해서 시장 가치를 계산해 가지고 그걸 합산해서 뭐 어떻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장 가치를 계산할 때 이 PTQT라는 건, 이 PT라는 거는 인플레이션 생기면 뻥튀기가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생산량은 일정한데도 가격이 올라가 가지고 GDP가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서로 다른 연도에, 서로 다른 시기에 GDP를 비교할 때는 이거 아주 치명적으로 중요한 어떤 약점이 됩니다. 잣대가 고무줄 잣대다라는 얘기죠. 이걸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가격이 변동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될까? 작년도의 가격을 예를 들어서 여기 실질 GDP 공식을 보세요. 작년도의 생산량을 2010년도의 가격이 변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면 돈으로 몇 조 원에 해당할까를 따져보는 겁니다. 이렇게 따진 GDP를 실질 GDP라고 부릅니다. 그에 비해서 현재의 가격으로 그냥 계산한 걸 명목 GDP라고 합니다. 실질 GDP, 명목 GDP. 명목 GDP는 그 해의 시장 가치를 그대로 계산한 거고 실질 GDP는 가격이 기준 연도에서 변하지 않았다면 얼마의 가치에 해당하는가를 따진 겁니다. 이런 식으로 가격을 일정하게 놓고 나서 그 뒤에 실질 GDP가 얼마나 증가했는가라는 그 비율을 우리는 경제성장률이라고 부릅니다. 경제성장률이 5%다, 10%다 또는 2%다라는 것은 물가 변동을 제거하고 났을 때 총 생산물의 가치가 얼마나 증가했느냐, 생산량이 종합적으로 몇 %만큼 증가했다고 보느냐, 이걸 계산한 것이 경제성장률입니다. 이것이 소득이라고 하면 실질 소득에 해당하는 셈이죠. 물가 상승분을 제거하고 구매력으로 봐서 우리나라 소득이 얼마나 증가했느냐를 보려면 경제성장률을 봐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실질 GDP를 가지고 비교한 우리나라 GDP를 그래프로 그리면 이렇습니다. 이 그래프는 1970년에서 2015년까지의 실질 GDP를 2010년도 가격 기준으로 해서 그려놓은 겁니다. 이렇게 보면 2015년에 우리나라의 GDP는 1200조 원이었습니다. 1970년에는 우리나라의 GDP가 80조 원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80조 원에서부터 1200조 원으로 증가한 것은 16배에 해당합니다. 여러분들의 할아버지와 여러분들 사이를 45년 차이가 난다면 그 사이에 소득의 차이가 16배 난다는 얘기입니다. 달리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월급을 지금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월급을 졸업하면 잘하면 3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을는지 모릅니다. 250만 원, 300만 원 이렇다고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들 할아버지는 졸업해가지고 사실은 그거에 한 16분의 1 정도, 여러분들이 300만 원 받는다면 할아버지는 한 18만 원 정도 받았다. 여러분들이 한 일주일 동안 용돈을 10만 원 정도 쓴다라고 그러면 여러분들 할아버지는 일주일 동안에 그거에 15분의 1, 7천 원이 약간 안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의 할아버지는 하루의 용돈이 1,000원 미만이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할아버지가 얘야 스타벅스 너무 비싸지 않냐? 라고 얘기하면 그것 때문에 스타벅스 가지 않으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할아버지를 이해해 드리세요. 할아버지는 옛날 생각을 하고 계신 겁니다. 나는 할아버지 때와 여러분들 때가 소득의 차이가 엄청 많이 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을 뿐입니다. 자, 그 얘기를 이제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왜 어떤 나라는 부유하고 어떤 나라는 가난한가? 또는 왜 할아버지 때보다 우리가 잘 살게 됐나? 왜 이조 시대 때는 우리가 그렇게 가난했을까? 뭐 이런 거를 생각해도 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1970년과 2000년대 세계 소득 분포를 보면 여기에 하루 1달러라는 선이 그려져 있습니다. 하루 1달러라는 건 유엔이 정한 세계 빈곤선입니다. 유엔은 1960년대 말쯤에 사람이 최소한도 인간다운 삶을 살려고 하면 하루에 1달러는 있어야 되겠지라고 정했습니다. 그걸 빈곤선이라고 합니다. 하루에 1달러, 1년에 365달러는 돼야 된다. 3만 달러까지는 몰라도 1년에 365달러는 돼야 된다. 요새 식으로 환산하면 약 680달러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요새는 하루 1달러가 아니라 하루 거의 2달러에 해당한다고 봐도 됩니다. 그런데 하여간 그거 가지고 우선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1달러만 가지고 생활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은 먹을 것부터 먼저 걱정할 텐데 먹는 게 문제가 아니라 먼저 자는 거가 제일 중요합니다. 자는데 한 30센트는 써야 됩니다. 1달러라고 하면. 그 다음에 한 30센트, 35센트를 가지고 삼시세끼를 한 끼에 10센트 정도로 아껴 써야 됩니다. 나머지 그래야지 가끔가다 그래도 세탁을 할 수 있고 가끔가다 친구랑 통신도 할 수 있고 신문 한 번쯤 볼 수도 있어야 되고 때로는 아프면 병원에도 가야 됩니다. 하루 1달러라는 거 참 아껴서 써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어땠었느냐. 그거에 안 되는 사람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1970년도에는 중국, 인도 같은 데가 많이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2000년이 되니까 중국, 인도는 오른쪽으로 올라가고 사실은 나이지리아 같은 아프리카 나라들이 주로 이 자리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얘기하기를 빈곤 문제가 세계 빈곤 문제는 1970년대는 아시아의 문제였었는데 그때는 아시아가 굶는 나라가 많았습니다. 인도, 중국뿐만 아니라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이런 데서 많은 아사자들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들은 다 지금 가난에서 벗어났고 대부분의 아사자는 지금은 이제는 아프리카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빈곤의 문제가 지금은 아프리카의 문제로 변해버렸습니다. 뭐 때문에? 경제 성장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얘기를 두 가지 한꺼번에 묶어서 얘기해 봅시다. 이렇습니다. 우리가 못 사는 이유는 왜 못 사냐라는 걸 따지면 이렇죠. 못 산다는 건 소득이 낮은 겁니다. 그런데 아까 소득과 생산은 같이 간다고 그랬죠. 따라서 못 산다는 건 생산이 낮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사람이 생산하는 1인당 생산성이 낮기 때문입니다. 근데 똑같은 한 사람이 왜 아시아 또는 다른 선진국에서는 많은 것을 생산하는데 아프리카 사람들은 조금밖에 생산을 못하느냐. 이유는 뭐냐? 여기 두 가지를 드러났습니다. 자본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선진국 사람들은 어떤 사람, 중진국은 삽과 곡괭이를 가지고 일할 때 아프리카 사람들은 맨손으로 일을 합니다. 당연히 생산성이 줄어들 수밖에 없죠. 선진국 사람들은 불도저 포크레인을 가지고 일합니다. 삽과 곡괭이로 일하는 거랑 포크레인으로 일하는 거랑 맨손으로 일하는 거랑 차이가 자본의 차이를 얘기합니다. 기술에 대해서 사실은 중요합니다. 기술, 우리나라의 경우를 보면 조선시대 때 병충해가 생기는 걸 어떻게 생기는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비료의 3요소가 뭔지도 몰랐습니다. 질소, 인산, 카리. 또 그전은 의약품으로 더하지요. 도무지 병에 걸리는 것이 바이러스 때문에 걸린다든지 이런 것부터가 몰랐습니다. 아프리카는 지금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병이 나면 어떻게 합니까? 이건 신이 노해서 그렇다. 그래서 무당을 불러다 구슬합니다. 효과가 얼마나 있을까요? 뭐 정신적인 효과는 조금 있을는지 모르지만 사실은 생산성이 상당히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이 황순원의 소나기라는 소설을 보고선 아름다운 소리라고 하는지 모르지만 경제학적인 시각에서는 이야 그걸 보다 보면서 왜 애들이 비를 피할 원두막을 그렇게 허술하게 전놨을까? 자본이 부족했으니까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폐렴에 걸렸을 때 어떤 조치를 취했을까? 낫겠지 않고 내버려 두거나 아니면 폐렴에 걸렸는데 이불을 덮어 씌우고 있으면 낫는다라고 했을는지 모릅니다. 왜 병원에 갈 생각을 못했을까? 병원이 멀었겠지요. 자본이 모자랐거나 또는 거기에 걸만 지식이 없었거나 아니면 너무 가난해서 병원에 갈 돈이 없었거나 뭐 아마 이렇겠죠. 그렇게 해서 쓸쓸하게 소녀가 죽고 우리는 아름다운 러브 스토리를 하나를 갖게 됐는지는 모르지요. 그렇지만 왜 가난하냐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데는 도움이 될 겁니다. 왜 아프리카는 아시아에 비해서 성장률이 낮았을까? 자본을 잘 축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술도 많이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한 얘기가 납니다. 아프리카가 잘 살게 하기 위해서는 저축을 해가지고 자본을 끊임없이 축적해 나가야 됩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많은 원조가 아프리카로 몰려가지만 아프리카에서 제대로 자본 축적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많은 사람들이 가서 새로 샘을 만들어주지만 수도를 놔주고 그러지만 그 펌프, 샘을 새로 만들어줍니다. 관리가 안 됩니다. 떠나면 그만입니다. 아시아에 또는 이런 데서 학교를 지어주고 학생들을 무료로 가르쳐 주겠다고 자원봉사자들이 가도 학생들이 학교에 나타나지도 잘 않습니다. 부모가 그 사람들, 그 애들을 오히려 앵벌이 시키는 데 동원하고 말하자면 선진 기술을 배우는데 이렇게 시간을 바치지를 못합니다. 아시아에서는 당연히 교육이 상당히 성공을 해가지고 아시아 나라들이 말하자면 잘 살게 됐다라고 할 수 있죠. 우리나라도 어떤 점에서는 비슷하다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도 과거에 이사벨라라는 영국의 여행가가 와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도저히 희망이 없어 절망적이야 라고 이렇게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왜 그랬었냐면 사실 이 이사벨라 여사가 러시아로 하면서 연해주 지방에서 한국 사람 조선인들이 잘 사는 것을 보고 다시 자기 견해를 수정합니다. 조선인의 DNA가 나빠서가 아니라 사실은 거기 있는 탐관 오리들이 좀 뭐가 생겨나면 자본을 다 축적한 걸 뺏어가니까 아예 내가 그냥 쓰고 말지. 그래서 게으르고 그래서 자본 축적을 안 하는구나. 나중에 생각을 바꿉니다. 러시아에 간 조선인들은 거기에서는 상대적으로 그런 탐관 오리들이 없으니까 열심히 자본을 축적해가지고 열심히 잘 살게 된 것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좋은 정치제도가 사회의 협력을 득보게 하고 자본을 축적하게 하고 기술을 진보시키기도 합니다. 자, 이제는 세 번째 얘기로 넘어갑니다. 경제가 호황과 불황이 생기는 이유가 뭐냐라는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나는 여기서 이런 그래프를 그렸습니다. 여기서 아까 실질 GDP가 어떤 식으로 변했는가를 오른쪽에 다시 그려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 추세선을 갖다 빨간색으로 그려놓으면 이게 나란히 올라가는 게 아니라 가끔가다 출렁하고 이렇게 떨어지는 경향이 있죠. 이렇게 출렁. 떨어지는 부분을 추세에 비해서 몇 %만큼 밑으로 떨어졌는가를 왼쪽에서 그래프로 나타낸 겁니다. 이것이 외환위기 때입니다. 외환위기 때는 GDP가 실질 GDP가 추세보다도 마이너스 8% 정도가량 8% 정도가량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그 뒤에 또 한 번 글로벌 금융위기 때 6%가량 출렁하고 떨어집니다. 요거를 불황이라고 합니다. 여기는 불황이 다른 두 가지 경우도 있습니다. 1차, 2차, 오일 쇼크, 석유 위기입니다.
이때는 석유값이 갑자기 4배, 5배로 올라가서 생긴 위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런 위기를 겪었는데 지금 여기 이 그래프에는 없지만 앞으로 몇 년 뒤에 다시 그러면 올해 2020년도에도 출렁하고 떨어지겠죠. 몇 퍼센트? 5, 6% 쉽게 떨어질 겁니다. 여기는 이 그래프에는 없지만 이게 왜 호황과 불행이 생기느냐라는 얘기를 갖다 지금부터 하려고 합니다. 경제에는 여러 충격이 있습니다. 그 충격이 경제에서 흡수되는 과정은 생각보다 좀 복잡합니다. 많은 5천만 명이 거기에 덩그덩 움직이고 많은 기업들이 거기에 나름대로 대응을 해나갑니다. 정부가 거기에 대해서 또 반응을 하죠. 그것을 외국과 주고받습니다. 그 영향을. 우리나라가 가만히 있어도 외국의 영향이 우리나라에도 미치기도 하고 우리나라의 영향이 외국에 미치기도 합니다. 그것이 한 시장에서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재화시장에서 노동시장으로, 자본시장으로, 증권시장으로, 화폐시장으로 왔다 갔다 여러 시장 사이에 상호 영향을 미치고 합니다. 그래서 같은 충격이 여러 시장에 파급되면서 흡수되는데 2, 3년 쉽게 걸립니다. 코로나가 일시적으로 한 달 동안 쫙 모여서 그게 다 사그러지러도 그 여파가, 그 파급 효과가 2, 3년까지 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어떤 식으로 파급이 되는가를 갖다 봅시다. 먼저 좋은 거를 갖다 먼저 봅시다. 어떤 좋은 일이 생각될 수 있을까요? 풍년이 들었다든지 어떤 멋있는 한국의 신발명품, 아이패드 같은 것이 새로 만들어졌다고 합시다. 아이패드나 아이폰 같은 것이. 스티브 잡스가 한국에 태어나가지고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서 세계를 갖다 이렇게 지배할 정도로 좋은 제품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좋은 충격으로 새로운 기술로 생산이 증가하게 되면 당연하게 소득이 증가하게 됩니다. 소득이 증가하면 소비도 증가하고 저축도 증가하고 그에 따라서 새로운 공장을 짓기 위해서 투자도 증가하겠죠. 재화시장에 이런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면 그것이 노동시장에 노동자의 고용이 잘 됩니다. 취업이 아주 잘 됩니다. 사람을 구하려고 하니까 임금이 올라갑니다. 실업률은 떨어지죠. 자본시장으로 가면 자본 공장 설비가 잘 돌아갑니다. 24시간 돌아갑니다. 그러면 임대료도 상승하겠죠. 새로운 공장을 또 자꾸 짓겠죠. 그러면서 자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이자율이 증가하고 주식의 주가도 앞으로 기업 전망이 좋아짐에 따라서 주가도 상승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영향이 다시 소득을 증가시키고 소비를 증가시키고 하는 과정이 다시 반복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물결이 한 단계, 두 단계에서 잠잠해지게 될 때까지 2, 3년이 쉽게 간다라는 얘기입니다. 나쁜 충격이면 어떻게 될까요? 생각해 봅시다. 예를 들어 코로나가 퍼졌다. 그러면 코로나 때문에 만나지 못하니까 생산이 당연히 감소합니다. 그러면 소득도 당연히 감소하죠. 뭐가 생길까요? 소득이 감소하면 소비가 줄어듭니다. 투자도 줄어들죠. 그러면 사람의 인력에 대한 수요도, 그래서 고용도 감소합니다. 임금이 하락하겠죠. 노동시장에서. 그러면서 자본시장에서도 공장이 잘 돌아가지 않아요. 공장 가동률이 감소하고 임대료가 하락합니다. 이자율은 떨어지고 주가도 떨어지고 부동산도 침체되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다시 소비와 투자를 다시 감소시킵니다. 교수님, 부동산은 침체되어 있지 않아요? 부동산 가격이 올라간다지 않아요? 그거는 정부가 개입해가지고 돈을 많이 푸니까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기도 일부에서는 한 겁니다. 돈이 갈 데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이런 충격이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외국과도 또 결과를 주고받고 그래가면서 사실 영향이 파급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석유위기라든지 옛날의 석유위기나 또는 금융위기나 외환위기도 비슷한 역할을 한 셈입니다. 그래서 호황과 불황이 있다. 이제 네 번째 얘기로 넘어갑니다. 네 번째 원칙으로. 시간이 12분 정도 남았으니까 더 서둘러야 되겠네. 돈을 새로 찍어서 뿌리면 우리 모두 부자가 될 수 있느냐. 현재 우리나라에 약 100조 원의 돈이 있습니다. 근데 한국은행이 100조 원을 새로 만들어가지고 국민들에게 나눠주면 1인당 200만 원씩이 돌아갑니다. 그럼 원래 가지고 있는 200만 원에서 또 200만 원에서 400만 원씩 갖는 셈인데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은 200만 원만큼씩 부자가 될 거 아니냐. 부자가 될까요? 나는 물어보고 싶지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사실은 부자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래서 부자가 된다면
신작, 우리나라가 아니라도 다른 어느 나라에선가 그렇게 해서 부자가 됐다는 보고가 있을 텐데 그럼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우리나라도 저거 흉내내자. 돈을 자꾸 찍어내니까 부자가 되더라. 그러지 않은 거는 그럴 리가 없다는 얘기죠. 왜 그러냐라는 얘기를 갖다 조금만 합니다. 물가가 통화량이 2배가 되면 물가도 2배로 됩니다. 물론 다른 사람은 돈이 2배가 안 되고 나만 돈이 2배가 되면 그때는 물가는 2배로 안 뜁니다. 통화량 전체는 약간만 올랐기 때문에 물가는 거의 안 올라가고 나는 200만 원을 새로이 소득이 되니까 나는 부자가 됩니다. 말하자면 나만 200만 원을 받으면 또는 나만 위조 지폐를 만들어 가지고 200만 원 돈을 추가로 만들었으면 그때는 정말 거의 온전하게 나는 부자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모든 5천만 명이 다 위조 지폐의 범위 돼가지고 다 200만 원을 새로 만들어서 다 쓰면은 그러면 어떻게 되냐? 물가가 2배로 올라가서 아무도 득을 안 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나만 위조 지폐를 만들면 나는 득이 되지만 모든 사람이 위조 지폐를 만드는 순간 그런 득은 사라진다. 구성의 오류입니다. 한국은행이 그걸 도와줘도 똑같다. 한국은행이 나를도. 새로 얻은 돈의 가치는 물가가 2배가 되면 200만 원이 아니라 원래의 가치 100만 원에 해당할 뿐입니다. 이 100만 원만큼 그래도 이득 아니냐? 반이라도 어디냐? 이걸 주주이익이라고 부릅니다. 그렇지만 100만 원이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200만 원의 가치가 반으로 떨어진 데서 나온 겁니다. 200만 원의 가치가 반으로 쪼그라들었어요. 이 내가 가지고 있던 돈의 구매력이 반으로 줄어들어서 내는 손실을 우리는 인플레이션 세금이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주주이익 100만 원과 세금, 인플레이션 세금 100만 원이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가 돼요. 그래서 아무도 더 좋아지지 않습니다. 이런 결과를 어떻게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느냐면 사실이 이렇습니다. 통화량을 배로 올리면 물가가 2배로 된다는 얘기는 통화량을 꾸준히 10%씩 올리면 물가는 꾸준히 10%씩 올라간다는 얘기도 되겠죠. 50보 100보입니다. 우리나라의 물가가 얼마나 상승하냐를 갖다 이제 따져봅시다. 그러려고 그러면 먼저 소비자 물가 지수를 갖다 이해를 해야 됩니다. 소비자 물가 지수는 어떤 표준 상품 바구니를 어떤 상품 바구니에 있는 들어있는 물건을 표준적으로 주부가 사는 물건을 똑같은 거를 살 때 기준 연도에는 얼마에 샀는데 100이라고 하면 비교 연도에는 얼마나 많이 더 들었느냐. 이거를 물가지수라고 합니다. 원래는 100만 원 들었던 물건을 지금 살려니까 115만 원 드네. 그러면 물가지수는 115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이걸 CPI, Consumer Price Index를 계산하는 공식이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요 소비자 물가지수가 연 몇 %만큼 증가하느냐라는 걸 물가 상승률 또는 인플레이션율이라고 합니다. 그걸 우리나라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런 식입니다.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 그래프에서 아주 특징적인 것은 1965년에서부터 2015년까지 그렸는데 이때 10% 이내로 떨어진 것이 언제였었냐면 이때 1980년대였습니다. 이때부터 뭐가 있었냐면 통화량 규제가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통화량을 갖다가 그전에는 독과점 가격을 높이지 마라, 짜장면 값을 너무 올리지 마라, 임금 인상 너무 주장하지 마라 하다가 아이고 그것이 문제가 아닌가 보다 하면서 통화량을 규제하기 시작한 게 이때부터입니다. 그러면서 물가가 잡혔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물가가 여기에 보면 요 끝부분에 보면 1% 선에서 움직이고 있죠. 지금 물가가 안정됐지만 옛날부터 그랬던 건 아닙니다. 이제는 5번째 얘기로 넘어갑시다. 정부는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으로 경기 변동을 완화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통화정책이다라는 말은 통화량을 증감시켜서 경기를 조정하는 겁니다. 재정정책은 정부의 재정이라는 건 정부의 수입과 지출을 얘기합니다. 수입은 세금입니다. 정부의 세입과 지출, 수입과 세금과 지출을 증감시켜서 경기를 안정시키는 정책입니다. 특히 불황일 때는 어떻게 하냐면 통화정책은 통화량을 증가시키면 됩니다. 통화량을 증가시키면 아까는 물가가 올라간다고 그랬지만 물가가 올라가기 전에 중간 단계에서 사람은 있는 돈을 너무 많은 돈이 공급되니까 쓰기 시작합니다. 그 과정에서 소비가 증가되고 경기가 부양되는 효과가 잠정적으로 나타납니다.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잠정적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재정정책은 정부가 세금을 줄이고 지출을 증가시키면
세금은 줄이는 건 가처분 소득을 증가시키죠. 지출을 증가시킨 건 정부가 공무원을 고용해서 돈을 주거나 아니면 새로운 공사를 벌이거나 아니면 직접 생활지원금을 주거나 어느 쪽이든 간에 민간의 소득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결국은 경기가 약간 부양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때 반드시라고 할 만큼 세금을 줄이고 지출을 늘리면 적자를 보게 됩니다. 따라서 불황일 때는 정부는 재정 정책을 적자 재정 정책을 씁니다. 수입은 줄이고 세금은 줄이고 지출을 증가시킨다. 적자 재정 정책. 거꾸로 경기가 과열됐을 때는 흑자 재정 정책을 써서 말하자면 다시 재정을 갖다 흑자로 돌려놓습니다. 그거를 번갈아 가면서 하면서 재정을 갖다 균형시킬 수 있겠죠. 적자가 쌓이지 않도록 관리할 수 있겠죠. 일반적으로는 전쟁 때는 적자를 내고 평화 시에는 뭐를 하지만 우리나라 지금 같은 경우는 이렇게 긴급 재난 시에는 적자를 하고 나중에 평온할 때 그걸 흑자를 해서 이걸 균형을 취해 나갑니다. 그런 식으로 하는 게 그래서 결국은 정부는 통화정책, 재정정책으로 경기변동을 완화시킬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 이제는 마지막 두 가지 얘기를 빨리 서둘러서 끝낼 수밖에 없습니다. 국제 관계로 넘어갑니다. 국가 사이의 분업의 이득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나는 전에 두 몫을 얘기를 했습니다. A와 B. 그 다음에 두 개의 상품, 동양가구, 서양가구를 얘기했습니다. 여기서는 그걸 두 나라로 바꿔놨습니다. A와 B 대신에 영국과 포르투갈. 두 개의 상품 대신에 동양가구, 서양가구 대신에 직물과 포도주라고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때는 나는 한 달에 몇 개 생산하느냐를 가지고 얘기했는데 여기서는 이 한 단위를 만들 때 시간이 얼마나 들어가느냐라는 걸 가지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원래 데이비드 리카도라고 해서 18세기의 영국의 경제학자가 원래 주장한 형태입니다. 그래서 영국은 18세기가 아니라 19세기입니다. 영국은 직물을 만들거나 포도주를 만들 때 포르투갈보다 더 많은 노동이 투입돼야 됩니다. 말하자면 잘못 만들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영국은 둘 다 중에서 그래도 상대적으로 잘하는 거, 못하지만 상대적으로 덜 못하는 거는 직물입니다. 포르투갈은 둘 다 작은 생산비를 생산해내죠. 효과적이죠. 그렇지만 둘 중에 더 잘하는 거는 중에 더 잘하는 거는 포도주입니다. 따라서 영국이 직물에 주력하고 포르투갈은 포도주에 주력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전문화시키는 걸 갖다가 우리는 이제는 그냥 분업이 아니라 국제 분업이라고 부릅니다. 데이비드 리카도는 국제 분업을 주장한 겁니다. 자기가 비교율을 가지고 있는 상품을 생산해서 무역을 통해서 서로 교환하면 될 것 아니냐. 분업과 교환을 국가 단위로 적용하자 이 얘기입니다. 물론 그러면 국제 분업은 당사자 모두에게 이롭게 나타납니다. 이롭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왜 지금 최근에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은 왜 생기느냐? 그거 어려운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두 목수 사이에 뭐해도 방학을 서로 차지하려고 서로 싸울 수도 있다라고 그랬죠. 미중 무역 분쟁은 서로 무역의 이득을 더 많이 차지하려는 그런 어떤 그 일종의 전략적인 상충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환율 문제를 얘기합니다. 환율은 두 통화 사이의 교환 비율입니다. 예를 들어서 1달러는 1250원. 이것이 어떻게 결정되느냐라는 걸 하는 첫 번째 출발점은 구매력 평가입니다. 환율은 두 통화의 구매력이 비슷하게 되는 수준에서 결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햄버거 하나의 가격이 5,000원이고 미국에서는 4달러라고 합시다. 그러면 5,000원은 4달러가 됩니다. 그러면 1달러는 얼마가 됩니까? 1달러는 4분의 5,000달러, 5,000원, 1,250원이죠. 그것이 안 되면 외환시장에서 달러의 수요와 공급이 한쪽이 넘치게 됩니다. 따라서 달러 환율은 어떤 식으로 결정되는 경향이 있느냐면은 각 물건의 가격이 수입과 수출이 균형이 되는 방향으로 말하자면 햄버거를 어디에서 생산해서 해도 별로 득이 안 되도록 이런 식으로 각 구매력이 비슷하게 되도록 결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있느냐 하면 그건 아닙니다. 이자율이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나는 달러가 싼 물건을 사기 위해서 돌아다니기도 하지만 달러가 또 돌아다니는 방법은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높은 쪽을 찾아서 흘러갑니다. 돈은 수익률이 높은 데를 향해서 흘러다닌다고. 따라서 우리나라의 주식이 더 유망하다고 생각하면 미국의 돈이 우리나라로 흘러들어오고, 아니 미국이 유망한 것 같으면 우리나라 돈이 미국으로 흘러갑니다. 이런 식으로 돈이 흘러가고 국제 간의 자본 이동이 이루어지는 양을 좇아서 달러가 교환되기도 하는데, 이렇게 되는 거랑 아까 햄버거 가격을 정산하기 위해서 하는 거랑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느냐면, 우리나라에서 매일 거래되는 달러의 99.99%는 바로 후자 때문에, 자본 이동 때문에, 바꿔 얘기하면 우리나라에 외국 돈이 들어와서 증권 시장에 투입하고 빼가고 이러는 움직임 때문에 생겨납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주식 시장의 여러 상황들, 북한이 어떻게 하던가더라, 우리나라의 코로나 상황이 어떤가, 우리나라랑 교역을 많이 한 중국의 상황은 어떤가, 그 나라의 이자율은 어떤가, 이런 거에 종합적으로 영향을 받아서 하루에도 수십 번씩 변합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나고 나서 미국 쪽으로 쏠리다가 지금 최근에는 1165원으로 다시 또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나는 서둘러서 국가경제 7원칙을 얘기했습니다. 생산이 있어야 소득이 있다. 경제는 자본 축적과 기술 진보로 성장한다. 호황과 불황은 외적 충격이 여러 시장에 파급되면서 생겨난다. 인플레이션, 과도한 통화량 때문에 생긴다. 경제는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으로 경기 변동을 완화시킬 수 있다. 국제무역은 당사국 모두에게 이롭다. 환율은 외환의 수요와 공급으로 결정된다. 나는 이 얘기를 다 하나하나 빠르게지만 했습니다. 여러분들 3주 동안 나랑 더불어서 경제학을 배웠습니다. 이제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다른 과목으로 해서 배우겠습니다만, 단 3주 동안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어서 참 즐거웠습니다.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뭔가 얻고 가는 것이 있었기를 바랍니다. 혹시라도 학장 같은 거에 문제가 있으면 책임 교수인 나한테 상의해 주기 바랍니다. 이 클래스를 떠나서도 여러분들은 언제든지 질의응답 또는 다른 단톡방을 통해서 나한테 어려움이 있으면 연락을 해주기 바랍니다. 그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에 대해서는 주말에 퀴즈를 15분 정도 시간 내서 풀므로써 완성이 됩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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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갑니다.